질문들이 이건 좀 센데. 뭐 혹시 궁금하신 거 뭐 다른 거? 궁금한 거. 네. 오늘이 2월 1일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 예. 그러게요. 뭐 케이크 하나 썰어야. 어제 출간기념회라고 케이크 하나 썰었는데. 오늘이 생일이더라고요. 우리 학당 2월 1일 날 처음 열었으니까 11년 됐습니다. 11년. 그래서 그때 이게 재밌는 게 학당을 처음 열었을 때가 바로 저 밖에 보이는 쪽에 거기 학당이 있었어요. 지금은 공터인데 거기 학당을 처음 이제 열어가지고 그해 2월 1일 날 제가 아마 그 지금 학당 분들에게 좀 드리는 말씀 같은 걸 제가 써서 올렸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2월 1일 날 새벽 뭐 몇 시에 썼다 이렇게 올렸던 것 같은데. 그러게 열고 채팅으로 이렇게 대화하고 하다가 한 6월 정도에 첫 정모같이 직접 얼굴 좀 보자 채팅하던 분들 중심으로 해서 만나고 신촌에서 한번 만나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가 이제 좋으니까 오셔서 북한산 구경도 하고 공부도 하시라고 이제 저희 살던 집으로 이제 오시라고 해서 정모를 했죠. 구파발에 이제 지금은 이제 폐차됐는데 좀 마티즈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티즈가 구파발하고 여기 왔다 갔다 해서 사람들을 나르고 여기 아예 찾아오신 분들은 찾아오시고 해서 거기서 한 20명 이렇게 모여서 정모하고 수련도 하고 하면서 이제 밤새 얘기하는 문화가 이제 주말마다 만들어져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서울 가까운 곳에 이렇게 맑은 데가 있냐. 공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바로 산 밑이고 그래서 오셔서 주말에 여기서 좀 이렇게 힐링하고 가셨던 거죠. 요즘식으로 보면. 그래서 좋아하셔서 여기 있다가 이제 뉴타운 개발한다고 나갔다가 나가면서 막 여기 저희가 다시 돈이 없으니까 못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잘 되겠냐 하고 저주를 막 하고 나갔는데 근데 여기 그전에는 쌌거든요. 싸면 돈을 좀 모아서 수련장을 하나 좀 짓고 싶었어요. 기자촌 지금 저 벌판인데다가 근데 이제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좀 속상해서 나갔었는데 다시 어떻게 돌아와서 또 이 근처에 계속 이렇게 있을 줄은 몰랐죠. 아무튼 근데 또 이제 좀 자꾸 모습은 바뀌어가지만 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는 뭔가 이렇게 홍익인간 할 방법을 연구하고 찾자 하는 그 일념으로 계속 왔으니까요. 이제 20년이 넘어가는데 요즘 또 한 해마다 좀 더 또 새로운 모습으로 뭔가 더 도움이 되시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 거예요. 또 매년 비슷하면서도 계속 저는 업그레이드 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렇고 학당도 그렇고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계속 또 봐주시면서 같이 참가해서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혼자서 할 일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양심을 이해해 줘야 이 변화가 일어나고 바뀌지 뭐 저 혼자 한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찍부터 계속 알리는 작업을 저도 연구해 온 겁니다. 제가 19살 때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19살 때 이제 서울 와가지고 계속 이제 봉호 선생님 뵙고 계속 홍익인간 뭘 하려면 유불선이 하나가 돼야 되고 뭐 단학도 잘 돼야 되고 뭐 명상도 잘 돼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사람이 돼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제 그때는 이제 막 공부가 이제 시작돼서 가는 때라 고민도 많았고 어떻게 할지도 막막하기도 한 중에도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환희가 나서 주변에 막 권해서 대학교 1학년 때인데 보통은 안 그러는데 사학과인데 역사학과에 가자마자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전통사상연구회라고 그래서 동양 철학을 자꾸 유물론식이나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운동권들이 학생회를 다 잡고 있을 테니까 자꾸 동양 철학을 관념론이니 뭐니 해서 유물론 관점에서만 보고 비판하고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좀 싫어하는 분위기가 있길래 제가 이제 동양 철학을 자꾸 이제 얘기하게 되니까 그 친구들이
제가 막 원했던 게 아니라 너가 좀 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대학 가자마자 뭐 동아리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책임을 맡아서 이제 봉호 선생님한테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뭐 그때도 이미요 노자 1장 읽고 19살 때였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연구를 해왔었으니까 노자 1장 했다가 성리학 했다가 이게 다 하나다고 막 제가 진도를 뽑으니까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요. 우린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왜 노자를 했다가 성리학을 했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막 이게 좀 의문을 갖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서 단학도 했다가 천부경도 했다가 뭐 이렇게 제 눈엔 다 하나로 보이는데 이제 그 친구들은 다 다른 건데 불교도 했다가 대승기신론 뭐 그래서 이 핵심만 다 모아서 또 해보기도 하고 다 다뤘던 건 아니고 그 핵심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서로 하나라는 걸 난 보여주고 이제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 되게 힘들어하는 거 보고 또 경목요결과 대학중용을 읽는 방식으로 좀 바꿔가지고 또 진행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막 이게 자꾸 고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걸 재미를 붙여서 하다 보니까 그때도 막 이제 그 같이 놀던 애들하고 이제 얘기하고 하면요 좀 설득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같이 수련하던 이쪽 분들은 제가 이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공부도 안 됐는데 무슨 그 남을 지도하느냐? 너 공부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이걸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더 보람이 있더라고요. 제 공부도 제 공부지만 같이 연구하는 게 좋아서 일찍이 방향을 그렇게 잡고 저는 달려와서 이런 게 너무 습관화돼 버렸죠. 그런데 혼자 공부하다 갑자기 이제 남들한테 지도하려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그동안 이렇게 얻은 지혜가 있다면 남을 가르쳐 주려고 했기 때문에 얻은 게 더 많아요. 제가 궁금해서 얻은 것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가르쳐 주지 하다가 더 아이디어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승이 아니면 큰 지혜를 못 얻는다는 옛날 가르침인데 그 말이 맞다라는 걸 온몸으로 느꼈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한 이 정도 알아도 또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다 보면요. 이게 몇 배로 불어요. 또 여러분들이 뭔가 의문을 제기해 주면요. 제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까지 또 보강이 되고 혼자서는 절대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난 참나가 있으니까 참나만 믿고 갈 거야. 그건 당연한 기본이고요. 그렇게 해서만 얻어지게 돼 있잖아요. 남하고 나눌 때 하느님이 더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경천애인하라고 했죠. 하느님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해라 하는 게 그래야 원만해지고 이 황금률이 구현되고 지혜가 닦이지 하느님하고만 사랑하면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거를 실감나게 느꼈기 때문에 대승이나 홍익 철학이 아니고는 이제 흥미를 못 갖게 됐고 명상을 하건 뭘 하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학당 열고 이제 11년 오면서 많은 분들 때문에 저도 시달리고 많이 했지만 그분들 덕에 저한테 와서 한 번씩 막 지적하고 갔던 분들 그런 분들 덕에 보강이 돼가지고 지금 제가 또 얻은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육바람이 단련됐고 이런 거 생각하면 같이 동지로 같이 왔던 분들 아니면 또 저를 비판했던 분들 다 이렇게 저의 공부를 도와준 거고 학당이 또 이만큼 커지는데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이런 게 여기서 발견되는 도가 진짜지 책에 있는 도는 지식이잖아요. 살면서 느낀 것들이 무섭죠. 그래서 또 그냥 막연히 느낀 게 아니라 공부를 해가면서 제가 이렇게 술을 놨을 때 학당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제 공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늘 관찰하면서 그 깨어서 관찰하면서 연구해 오면서 이 학당 11년 오는 동안 관찰해 봤기 때문에 거기서 얻은 지혜도 참 많죠. 그래서 이 어제 화환경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살의 제일 첫째 조건이 정해쌍수를 얻었냐거든요. 선정 능력, 몰입 능력과 몰입 사고를 할 수 있는지 몰입된 상태에서 자명한 판단 내리는 그 능력을 참나로부터 못 얻으면 나머지 연구를 못 하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연구가 안 돼요. 왜냐면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전에서 부딪히게 되면요. 내 아집과 내 무지가 먼저 튀어나오거든요. 무조건. 내 편견이 나와서 뭐라고 해버려요. 여기 의심을 안 하고 따라갑니다. 늘 제일 익숙하던 친구라. 편견이 제일 적인데도 익숙하게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따라간다고요. 이게 자명하게 느껴져요. 에고한테는. 편견이
제일 자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편견이 됐죠. 제일 자명하다고 느껴지니까. 이 친구들이 문제 있다는 거 발견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 아집이 딱 통해서 내 위주로 이 상황을 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놈이 합작을 해버리면 여러분들 금방 끌려가요. 생각 못하고 끌려가요. 역지사지 아무리 잘한 분도 이 두 놈이 딱 출동하면 그 부분은 역지사지 못하고 끌려가요. 그 부분만큼. 아주 현명한 분도 어느 분야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얘기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역지사지가 안 되고 어디서 들어왔든 스승이 뭐 가르쳐줬건 권위 있는 사람 말을 듣고 배웠건 뭔가 편견 하나가 딱 들어와가지고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내 살이 원래 아닌데 내 살이 있냥 하고 딱 오래 버티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 가면은 이게 쓸려가 버리는 거죠. 제대로 된 비판의식 없이.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게 정해상수 중요하다 경전에서 배웠지만 제가 실제로 재공부하고 학당 운영하면서 또 다른 분들 오시면 가르쳐 드리면서 배운 게 그게 안 되면 이게 기본이 안 되구나. 그래서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는 걸 배워서 또 지혜를 더 얻은 거죠. 이게 사람 사는 기본 원리지 이게 무슨 신비한 능력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정신 차려야 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정신 차리셔야지 제 말에 속으시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고 그냥 제 얘기 들으시면서 그냥 저 피터팬이 하는 말이니까 맞겠지 하고 들으시면 이게 딱 편견과 고정관념이 돼버립니다. 깨어서 여러분이 제가 하는 무슨 말도 또 남들이 하는 말도 깨어서 여러분이 자명한 거 아닌가 한 번은 검토해보고 검열해보고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자명한 애들은 자명하다는 쪽에 그쪽 보관되는 창고에 갈 거고 찜찜한 애들은 찜찜하다는 그 창고에 갈 거예요. 들어올 때 이렇게 검열을 미리 안 해놓으면요. 이게 다 섞여가지고 나중에 엉망이 돼버려요. 찜찜하다고 판단했던 놈이 엉뚱하게 자명한 쪽에 가가지고 나중에 큰 소리 치고 하는데 여러분이 거기 끌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명확히 분류를 해주는 요게 정해상수의 기본이고 또 가지고 있던 정보를 또 꺼내 쓸 때도 그냥 꺼내 쓰시는 게 아니라 이게 자명한 놈이었는지 찜찜한 놈이었는지 딱 분류해가지고 쓰시면요. 정보가 들어올 때 나갈 때 이걸 관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무슨 보살도를 할 수가 있죠. 보살도 이전에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이게 안 되면 이제 힘들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드릴까 또 고민한 세월이 또 한 7, 8년 이렇게 학당 열고도 가면서 한 7년 이상 되니까 이제 좀 이 얘기는 진짜 드려야겠다는 확신이 생겨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알리기 시작한 게 유튜브로 알린 건 한 2012년 될 것 같아요. 그 2011년부터 동영상을 알리기 시작했죠. 견성 콘서트라는 것도 열고 본격적으로 알린 건 한 2012년부터 알린 것 같고 유튜브로 안 알렸으면 서운할 뻔했죠. 그전에는 비메오나 좀 다른 방식으로 했어요. 유튜브가 길게 그전에는 그때만 해도 자주 끊기고 보시기 너무 불편했어요. 화질도 너무 떨어졌는데 그래서 비메오라는 좀 고화질 올릴 수 있는데 싸게 저희가 또 돈도 없고 하니까 싸게 올릴 수 있는데 올리고 있었는데 널리 퍼지질 않아요. 그러면 대신에 그런데 유튜브가 아무튼 그거에 또 경쟁이 돼서 그랬는지 고화질로 안 끊기게 올리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2012년쯤에는 유튜브로 올려가지고 했더니 전 세계에서 지금 보시고 외국에 계신 분들이 또 다른 그 외국에 계신 분한테 추천받아가지고 또 학당을 보시고 이런 일들이 엄청 늘어나서 아무튼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 뒤로. 여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죠. 또 다른 또 외국 그 교포분한테 추천받았다 이런 얘기 들려주신 거 보면 유튜브의 힘이 엄청나구나 하고 또 유튜브에서 또 뭐죠? 광고 수익도 나요. 그런 것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게 학당 운영에 또 보탬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봐주시는 게 또 뭐 저희가 돈 드린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 구글에서 또 이렇게 광고 그 수익을 주니까 이래저래 유튜브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잘 버티고 있죠. 그래서 이게 늘 물질문명이 발전을 이렇게 무시할 게 아니라 늘 보고 있다 따라가야 돼요. 보살은.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문명이라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고 경전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제 경전 많이 보란 말씀도 많이 드립니다만은 그것만 보고 있다가는 현실을 못 따라가면 보살도를 못 해요. 고정 가르치는 보살은 되겠지만 현장에서 양심을 그 지도해주는 보살은 못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시대니까 유튜브를 통해 저희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홍익학당 한 11년을 좀 결산해서 말씀드리면 바쁘신 삶 속에서 힘들게 하루하루 선택하면서 살아가시는 게 그대로 육바라밀이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고 사셨으면 좋겠고, 수행을 따로 하시기보다는 삶 속에서 육바라밀을 구현하는 거를 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유튜브는요 출퇴근 시간에 만이라도 들으시면서 자극을 받으세요. 자극을 받고 실험해보고 이러면요 그대로 여러분이 살아있는 경전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훌륭한 보살도예요.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일한다, 뭐 또 나의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일한다, 뭐 어떤 목적이건 간에 그 안에서 자리 이탈을 다 집어넣으시고, 나도 좋고 남도 좋기만 하면 다 양심이에요. 뭐 양심 별게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 일한다고 또 양심이죠. 내가 나만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또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 예, 또 인류를 위해서 내가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한다. 뭐든지 간에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양심의 요소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양심이 뭔지를 알아야 이걸 이해하시잖아요. 양심이 뭔지 알고 나시면 요소들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무슨 직업을 하시건요 그 안에서 뭔가 보람을 찾으실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살아가셔야 여러분이 살고 사람으로서 그 사는 맛이 있고 보살도가 되지, 요 맛을 못 느끼시면요 이제 인간으로서 공허해집니다. 아무리 뭐 외적 조건이 갖춰져도요 안으로 사는 맛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동네에서 마약하고 이러죠. 사는 맛이 없으니까. 예, 그 맛이란 거는 육바라밀, 사단 육바라밀, 양심이 충족될 때만 여러분이 안에서 그 공허감이 채워지지, 요게 안 채워지면 욕망만 채워진다고 해서는 절대 이게 안 채워지더라 하는 거 다 아시는 거니까, 그거를 도와드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지원 사격 해드리는 거,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이걸 지금 제일 보람으로 알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생각하셔서 학당을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학당에 다 안 오셔도 좋고 뭐 학당 회원이 안 되셔도 좋은데 보살은 꼭 되시길 바래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맛이 나서 사실 거고, 많은 분들이 사는 맛이 나서 사시면 저희도 당연히 같이 잘 살게 되는 거니까 서로 당연히 돕는 거기 때문에 꼭 무슨 학당을 가입해야 학당을 도와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계신 곳에서 보살이 되세요. 그게 제일 지상 명령입니다. 제가 내린 명령이 아니라 우주가 내린 명령이, 사람은 어디 있든 자기 처한 곳에 보살로 사명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야 돼요. 난 전생에 아무래도 보살도 한 번도 안 닦은 것 같다. 그랬더라도요, 양심은 매 순간 보살되라고 명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양심이요, 보살 되기를 바라고 거기다 놓은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난 한 번도 보살도 한 적이 없어서 우주가 아마 나를 여기 보살도 하라고 보냈을 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판이에요. 여러분이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다니다가 이번 생에 태어났다고 해도 우주는 뭘 기대하고 여기 보냈을까요? 그 가족에, 그 나라에, 그 지역에. 거기서 보살도해서 갚으라고 보냈지, 더 하라고 보내진 않았어요. 막 살라고 보내진 않았을 겁니다. 그냥 고생해봐라고 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우주는 항상 기대하는 존재이니까 여러분 내면에서 내가 아무리 못되게 살아도 저 안에서 또 가책이라는 게 일어나는 건요, 잘 살으라는 하늘의 명령입니다.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는. 포기를 안 해요. 또 가책이 오고 반성하도록 자꾸 우리 마음을 끌고 갑니다. 찜찜하게 만들고. 이거 자체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주는 보살이 되시길 기원한다는 거예요. 보살이 욕심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보살에 대한 오해부터 저는 버섯이라고 말씀 늘 드리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보살의 개념이 너무 이렇게 편견에 치우친 보살상이에요. 보살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욕심이 없고 고행만 하는 존재가 아니고, 평범한 인간이 욕심 다 있잖아요. 그 욕심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 보살이에요. 나 좋은 쪽으로만 안 쓰고, 나와 남 모두에게 이로우려면 내가 뭐라도 하나 더 할 거 없나, 그거 하나 더 생각해서 하시는 분이 보살이에요. 이거 나 혼자 먹으면 좋지만 집에 있는 내 새끼 갖다 주면 같이 더 좋겠다. 그게 지금 보살도예요. 여기까지는 보살도인데 남의 새끼는 난 주고 싶지 않다면 이게 또 좀 덜 보살이 되죠. 왜냐면 나와 남을 자꾸 가르시면 덜 보살이 되고, 확장해 가는 거는 다 보살도예요. 나 말고 옆에 있는 누군가한테 내 마음을 지금 이입해가지고 그 사람을 내 마음처럼 이해하는 거, 이게 이미 보살도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영 내 새끼만 챙기지
남의 애들은 영 그 신경을 못 썼다. 그래도요, 그 자체가 보살도. 다만 이러면 보살도가 아니라고요. 그 내 애를 그 더 챙기느라고 남의 애한테 또 피해를 주면 그때는 보살도가 아니지만 내가 내 자식 챙기는 것 자체가 얼마나 또 숭고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자녀가 또 올바로 자라게 되죠.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내가 잘 살아야지. 아니면 나도 내 자녀한테 잘해야지. 요게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인간은요, 그 보살도 할 때 제일 숭고해지고 성스러워지죠. 보살도 안 할 때는요, 성스럽지 않아요. 뭐 명상을 아무리 잘해도 혼자 좋은 거지, 성스럽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자비심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성스럽다고 느끼죠. 신기하게 우린 그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내면에 있는 양심의 소리만 잘 따라가면 지금 가지고 계신 난 욕망이 많아서 못해. 그런 거 없어요. 그 욕망 경영하는 게 보살도지 욕망 없애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저도 누구보다 그 많은 욕망들이 있어요. 그런데 양심이 너무 이게 재밌으니까 그 양심으로 제 욕망을 경영해 가는 거를 그렇게 배워가는 그 재미로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지 제가 욕망이 뭐 적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 욕망을 경영하는 그 맛이 진짜 이제 맛이고 야, 이거를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절대 지금 있는 욕망 조금 더 탓하지 마시고 인간이면 다 갖고 있는 거니까 요 욕망이 세냐 요 욕망이 세냐 차이지 다 똑같이 있어요. 다만 이게 욕망을 부릴 때 남도 생각하고 쓰느냐 아니면 딱 내 생각만 하고 쓰느냐 요 차이로 군자와 소인이 갈립니다. 욕망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든 것도 아니고 우주가 준 건데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학당은 늘 이 지구의 보살들이 한 명이라도 늘기를 지원하는 어떤 센터로서 자리하려고 하니까 또 지난 11년 또 봐주셨듯이 앞으로 11년 또 같이 걸으시면서 이 안에서 이 사람 사는 맛을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맛이 또 뒷사람들한테 또 전승되게 잘 길을 닦아주시면 우리가 길을 닦아놓으면은 요 길이 누가 봐도 나중엔 알아보고 쉽게 걸을 길이 될 거고 무형의 길이거든요. 이 보살도라는 게. 우리가 안 걸으면요. 아무도 안 걸고 원래 무형이었기 때문에 자치도 없어져요. 인간들 사이에서요. 그런 길이 있었나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만 해도 그런 길이 있었나 하는데 예수님 보고 공자님 보고 하면 이제 그런 길이 있었다는 걸 알죠. 과거에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그 길 따라 많이 걸었는데 하는 걸 아는데 지금 아무도 안 걸으면요. 아무도 못 찾아가요. 그 길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길을 걷는 법을 말씀드리려고 수많은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도 있다가 쉬운 얘기도 있다 하면서 그 길을 걷는다는 게 어떤 건지를 느끼게 해드리려고. 안 보이는 세계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딱 하나로 말하면 양심이고 좀 풀어 말하면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에게 하지 말자는 그 양심의 명령 따르자는 게 우리 길이고 더 풀어 말하면 인의이지 아니면 육바라밀의 길입니다. 요걸 늘 유념해 두시고 사시면요. 그냥 그대로 보살도예요. 몇 진이 따지지 마세요. 그거는 기준표로 있는 거고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할 거는요. 매 순간 육바라밀을 훈련하고 습관화하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거.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내가 가진 직업이 육바라밀하기 되게 힘든 직업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안에서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나 뭔 사정으로 이 직업을 버리면 큰일 날 상황이라면요. 그 안에서 또 보살도를 할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하늘이 쳐줍니다. 나는 사정이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걸 하늘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정은 그랬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든 내가 양심을 해보려고 이렇게 예를 썼습니다 하는 걸 하늘이 좋아하겠습니다. 양심은 당연히 후자를 좋아하죠. 그래서 사람마다 처지는 다르니까 그 안에 역량이 다르고 역량과 처지를 하늘이 다 알지 여러분보다 더 잘 알지 그 무시할 분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몰라요. 여러분 자신을 사실. 여러분 양심은 다 알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몰라요. 여러분 재능과 역량을요. 여러분이 큰 역량인데도 안 써봤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일 안 해봤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저 참 마음은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서 해보시다 보면요. 할 만한 걸 요구하게 되고요. 그걸 하시는 걸로 여러분이 충분히 잘 살고 계신 거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서로 처지가 다르고 역량이 다르니까 분명히 요건 내가 안 하면 찜찜하겠다는 그게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할 그거.
그거를 해내시는 중에 여러분이 보살이 되지, 지금 영양은 안 돌아보고 예수님 하던 거 갑자기 하려고 그러고 성인들 하던 거 하려고 하면요, 가랭이 찢어진다 그러죠. 이렇게 공부 못 하게 돼요. 아예 포기하게 돼요. 이건 내가 할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예전에 나온 보살도들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보살도를 써놨어요. 되게 과학적이고 좀 변태적인 보살도를 자꾸 보살도라고. 길 가다가 뭐 개가 배고프면 내 살을 떼줘라. 뭐 안 맞잖아요, 이치가. 예. 급하면 예, 개를 잡아먹고서라도 보살도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응용에 대한 얘기가 없이 그냥 딱 어떤 고정관념만 형성시켜주는 보살도를 얘기하면요, 답이 안 나와요. 예. 보살도란요, 그 순간 모두에게 더 이로운 방향으로 가는 거를 끝없이 선택하는 거지, 고정된 어떤 관념을 가지고 판단하면서는 보살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숭고한 일을 하시더라도 혹시 그 일이요, 고정관념에서 하고 계시면요, 덜 보살도가 됩니다. 이건 우주가 알아요. 어떨 때 보살도가 되냐면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할 때 상대방 입장 헤아려 가면서 육바라밀에 맞게 보살도를 하고 계신 그게 진짜 보살도고요. 여러분 양심이 좋아하는 거고요. 고정관념대로 올바른 일을 하고 있긴 한데 고정관념대로 하고 계시면요, 여러분 안에 내면의 양심은요, 덜 재밌어합니다. 지금 이 친구는 덜 닦였다라고 판단해요. 왜냐하면 양심한테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 고정관념한테 물어보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하느님한테 안 물어봐요. 하느님이 이 일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듣고 움직여야 되는데, 고정관념이 그냥 내가 어려서 배우기를 이걸 이렇게 하래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억에 의존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양심이 개발이 덜 됩니다. 뭐 공덕은 쌓일 수 있겠지만, 이걸로 누군가 도움을 받았으면 포인트는 쌓이겠지만, 여러분 양심이 정말 개발돼서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덜 양심적인 일이 된다는. 그래서 작은 일 하나 할 때도 꼭 육바라밀 분석을 하고 하셔야 돼요. 그냥 느낌대로 한다 그러면요, 그게 양심의 느낌일 수도 있지만 에고의 편견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 분석 안 하고 그냥 하시다 보면요, 예, 좋은 일 한 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가 이상해질 수도 있고, 예, 아무리 했는데 내 내면이 안 변한 것 같이 이렇게 뭐 걱정이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자세하게 지도를 해드리고자 학당을 연 거니까 학당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학당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11주년 기념으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사에서, 결국은 일상사에서 양심 분석을 잘해야 진짜 공부인데, 오늘은 질문들이 아주 일상적인 것만 왔는데요. 이번에 크림빵 뺑소니 사건에서 피해자 아버지가 용서를 한다고 했다가 또 뭐 이제 신경 변화하신 거에 대해 사람들이 말이 많다는데 왜 그런 데까지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해자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옳을까요? 이거 아세요? 이 사건. 크림빵 이제 임신 한 7개월인가요? 부인이 그런데 젊은 분들이더만요. 남편이 크림빵 사가지고 가다가 뺑소니 당해서. 그래서 CCTV에 흐릿하게 찍혀가지고 그거 차 찾는다. 그 국민들이 다 막 잠 못 자고 수호지심 때문에. 국민들 양심이요, 이게 양심이 있다는 증거가, 그거 범인 잡아야 된다고 막 난리였잖아요, 인터넷에. 그래서 자동차 동호회에서 막 CCTV 추적하고 그런데 잘 안 맞았는데, 결국에 이제 그 중에 누가, 그러니까 이 국민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범인이 잡혔어요. 누가 그 CCTV 추가로 있다고 누가 제보를 해줘가지고 경찰도 찾은 거죠. 그거 하니까 차가 뭐 윈스톰인가요? 저는 잘 모르는 차인데, 아무튼 그러니까 거기까지 압박이 들어가고 온 국민이 이제 잡힌다고 지켜보니까 그때 자수했잖아요. 참 어거지로 자수한 거죠, 사실 정황을 보면. 부인이 뭐 설득했다고 하는데. 근데 아무튼 그게 화제가 된 게, 아버지께서 바로 그 돌아가신 분 아버지께서 자수해서 정말 다행이다. 잡히지 않길 바랬다.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용서를 해줬는데, 다음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사람 친 것 몰랐다면서 자동차 몰래 수리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고의적으로 뭔가 이걸 감추려고 했던 정황이 나오고, 반성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열받으셔서 이제 분노하신 건데, 저도 처음에 이 사건 용서한다 듣고 좀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닌가 생각은 했어요. 그런 거 가지고 말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근데 이해는 돼요. 저희 할아버지도 그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뭐
그 할아버지가 아마 실수하신 것 같아서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그 뭐죠? 갑자기 그냥 도로에 아마 무단횡단 하시려다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저도 못 봤습니다만 아마 그 바로 집 앞에 작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아마 건너시다가 그러신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도 놀랬겠다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 일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그러니까 아마 이분 아버님 생각도 그 사람도 경황 없이 아마 사고가 났을 거고, 아마 놀래서 도망갔을 거. 사람 그럴 수 있잖아요. 놀래면 일단 도망가서 떨다가 이제 이렇게 자수한 게 아닐까라고 이해하시고 싶고, 그래야 또 자녀를 보낸 분 마음도 편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 마음이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자꾸 뒤에서 꼼수를 썼다는 걸 알고 나니까 아마 좀 화가 나신 거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분 피해자 아버님은 이해해드리는 게 맞지, 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랬냐 저랬냐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가해자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건 그렇고요. 뭐 상황을 따져보고 할 얘기고, 저도 별로 용서 안 좋아하는 파잖아요.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하자는 주의인데 왜 용서하시려고 했는지는 이해가 돼요. 이 사건에 한해서는 뭔가 그럴 마음 충분히, 그래서 그게 그냥 끝났었으면 되게 보낸 분도 마음이 위로됐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니까 더 이제 속상하신 상황이 됐는데, 사람 애고가 참 이렇게 좀 영악하죠.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몰릴 때까지 몰려서 자수한 것만 해도 이미 이제 사실 좀 쉽게 바로 용서한다고 하기엔 좀 그럴 상황이 있었는데, 아마 그렇게 보고 싶으셨던 마음이 더 강하셨다라고 그냥 이해해드리면 맞을 것 같은데요. 이 얘기 가지고 더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냥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결국 국민들도 그때 잠 못 자고 흥분한 거 보면 양심이 한번 통하면 이게 사람이요. 이게 범인 잡기 전에는 아마 계속 저도 확인해 봤던 것 같아요. 잡혔는지. 뭔가 이렇게 속이 타잖아요. 왜 안 잡히는지. 그러니까 악을 저질렀으면요, 처벌받고 교화받아야 된다는 게요, 우리 양심의 명령인 거지 우리 욕심에서 나온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정당할 땐 좋은데, 그게 이제 과해져 가지고 막 마녀사냥이나 인신공격으로 가면 그거는 또 다른 피해를 낳기 때문에 그거는 좀 우리가 자제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얘기하면서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마음에 정의감에 휩쓸리시고 다 좋은데 꼭 양심 분석을 해가면서 가셔야지. 안 그러면 정의감도 금방 왜곡돼요. 남 도와주려고 우리가 손을 뻗었다가 마음이 또 막상 뻗고 보니까 또 통해가지고 금방 욕심으로 흐르기도 쉬워요. 우리가 욕심 경영이 계속 깨어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금방 욕심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너무 자극적이에요. 양심은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집에서 먹는 밥이요. 욕심은 되게 이제 맛있는 자극적인 외식하는 그런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생각하면 금방 벌써 입에 침이 고이고, 집에서 늘 먹는 밥은 왠지 맛은 있는데 이제 왠지 두 개를 놓고 뭐 먹을까 하면 외식 쪽으로 먼저 마음이 가잖아요. 요게 우리가 하긴 이게 더 건강할 텐데도 이게 더 화려하고 자극적이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 도와주겠다고 손을 뻗었다가 막상 도와주다가 또 뒤통수를 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인간의 어떤 올바른 길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걸 보자면요, 보살도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굳은 마음도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모진 마음도 이해해야 돼요. 애고가 어떻게 그렇게 변해가는지도 알아야지 그거를 처벌도 하고 교화도 합니다. 무슨 마음인지 이해 못하면요, 처벌을 해도 안 먹히고요, 교화는 더 불가능하죠. 중생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는요, 그걸 치유해주고 힐링해주는 존재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얘기 드리는 거는, 이제 역지사지를 너무 가해자한테까지 역지사지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 게 아니라 쭉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애고가 어쩌다 그렇게 문제가 생겼는지. 여기서 멈추면요, 가해자를 편들어주고 피해자를 욕보이는 게 돼요.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요거 어떻게 해서 단단히 고쳐놓을 건지까지 연구하셔야지, 단순히 용서하고 끝날 일은 아니죠. 그래서 뭔 일이 터질 때 항상 용서의 마음은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걸 베이스에 까시되, 저 사람도 제대로 사람 구실하려면 단단하게 처벌도 받고 교화도 받아야 된다는 걸
유념하고 접근하시면 이런 문제 가지고 더 쓸데없는 논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또 이런 문제는 이건 제가 답변하기 참 곤란한 건데 결혼 얘기인데요. 제가 결혼한 뒤에 물어봐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얘기하면 이게 자명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제 입장에서 자명하게 할 수 있는 얘기만 해드리면 되긴 하는데 요즘 주변에서 결혼 전에 좋았던 관계가 결혼 후에 고부 갈등 등 당사자 이해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제 생각은 어떠시죠? 저도 이래서 결혼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 사회는 특히 결혼 제도가요 많이 저는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동양 철학을 전공하고 제가 대학원에서도 유학을 전공했는데 이걸 이제 웬만하면 또 유교 탓으로 많이 하고 그냥 욕하고 끝내기도 쉬운데요. 그렇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결국 핵심은요 서로 역지사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자녀가 결혼했다. 그럼 사실 그 가정이 하나의 우주가 탄생한 건데요. 그 우주가 잘 자라고 커나가기를 지원해 주는 걸로 만족하셔야 되는데 뭔가 다른 집 며느리는 뭐 해주던데 나는 왜 이거 안 해주나? 그럼 요것도 친구들 사이에서 또 면이 안 서고 이런 쓸데없는 경쟁이 붙어가지고 은근히 뭘 바라게 되는데 안 해주면 이제 속상하니까 양쪽에서 양쪽 그 부모님들이나 그 가족들이 흔들어 놔가지고 고생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부끼리 사실 싸운 문제가 없는데 이 가족 대 가족이 충돌하면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서 역지사지가 지금 너무 부족하고 이걸 유교 탓하고 말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빨리 지금 양심 분석을 빨리 서로 가정마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지금 자녀 입장, 내 아들 입장하고 또 다르겠죠. 며느리 입장이나 이렇게. 또 그 역지사지를 계속해서 해보시지 않으면 말 한마디 나갈 때도 서로 서운하게 나갈 것 같아요. 이거는 인간관계의 기본이라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이건 결혼을 떠나서도 이건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또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딸은 또 딸한테 역지사지는 또 금방 되건데 며느리한테는 또 다르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 요즘 심각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 시대의 이런 결혼 개념이 이제는 바뀔 때가 됐는데 못 바뀌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예전 시대 것을 꼭 유교 탓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유교가 또 그걸 고정관념을 강화시킨 면이 분명히 있는데 서로 요즘 갑질이 문제되잖아요. 일종의 갑질이 돼요. 서로 힘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자기가 더 편하고 힘없는 사람한테 좀 더 책임을 지우는 문화로 가다 보니까 일어나는 것들도 많고 가족 간에 한국은 특히 너무 신경 쓰고 있고 또 주변 사람들 간에서도 서로의 가정을 계속 지켜보면서 서로 공격해 오잖아요. 저희 집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공격을 엄청 받으세요. 지금도. 자녀들이 다 결혼을 안 했거든요. 저 집 자녀들이 아주 몹쓸 것들이라고 이렇게 계속 공격을. 제 동생이 있는 데서도 그런 공격을 해오시는 분이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 가정을 가만 안 둬요. 자녀가 왜 그러고 있냐. 결혼 못하고 있으면 못하고 있다고 공격하고. 했으면 도대체 결혼해서 뭘 얻었는가를 서로 막 이렇게 은근히 경쟁을 하고. 요 문화 때문에 특히 이게 지금 결혼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너무 스트레스 주고 있는 문화도 이게 문제인데 거기 결혼 문제까지 같이 끼면 얼마나 시끄러우실까요? 살기 얼마나 힘들까요? 요거 아니고도 지금 가만 놔둬도 혼자도 살기 힘든 세상에 그러니까 더 결혼 안 하지 않을까요? 지금 혼자도 겨우 살아가는데 결혼하면 아마 나는 죽어버릴 것 같다라고 저만 해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힘들 때. 요즘 조금 숨 돌려서 그렇지 힘들 때는요 누가 결혼 얘기해도요 그건 현실성이 없는 얘기로 저한테 들리고 지금 겨우 살아가는데 그리고 이 예전에는요 어떤 가정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큰 사명이 될 때도 있었지만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그 태어난 사람들이 받고 있는 사명이 미션이 달라요. 그걸 역지사지 해주셔야 돼요. 지금 분들은요 배울 때부터 뭔가 큰 꿈을 가지라고 배웠어요. 인류를 위해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좀 더 여유로운 상황에서 교육받고 다양한 또 문화에 대한 맛을 다 이렇게 누리면서 자라게 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라 그러면요.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도 역지사지 해주셔야 돼요. 지금 새로운 세대는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 지금 같이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통된 게 하나가 뭐냐면요. 가족을 위해 살건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살건 간에 인류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해야 사람으로서 보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나와 나 모두에게 이로운 삶을 살아야 사는 맛이 난다는 건 공통이니까 결혼을 하건 안 하건요. 자녀들이요. 그걸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웃들이 공격해와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딱 좀 무시해 주시고요. 몰라 괜찮으시고 사람이 지금 사는 맛은 보람은 또 당신은 지금 사는 맛 있냐 이거죠. 남의 가정 들쑤시고 다니는 게 당신 사는 맛이냐. 사람 사는 맛은 좀 그쵸. 나와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와 나 모두에게 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사는 거니까 그게 가정을 통해서 표현되던 시절도 있지만 요즘 같은 시절은요. 예, 또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사람 사는 맛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장가 못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했었거든요. 그 생각을 하고 보니까 저는 항상 최악을 좀 먼저 가정하는 그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져요. 그 이하로는 이제 안 떨어지겠군 하고 이제 거기에 만족한다는 게 아니라 마지막 선을 정하고 노력하는 편이라 마지막 선을 한번 제가 정해본 거예요. 결혼 못 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니까 부모님 뜻을 부모님 마음은 알지만 못 지켜드릴 수도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내일 내가 죽는다고 가정하자. 뭐가 중요하냐? 자꾸 물어보면요. 내가 태어난 보람은요. 예,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 할 때잖아요. 그게 가정이랑 관계되면 또 가정에다가 하는 거고 그게 또 나한테 주어지지 않을 조건 같으면요.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부터요. 그냥 의미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백수다. 가정도 못 꾸린다. 백수다. 그래도요. 사람 사는 맛을 느끼시고 사시려면요. 예, 지금 내가 하는 일이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거. 내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하고 모두에게 도움되는 그거 있죠. 뭐라도 좋아요.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의미 부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냥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백순의 결혼이나 이거 신경 쓰시다가요. 요거 조건 다 맞은데 하시려면 이미 그 힘이 다 빠지셨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아야 나중에라도 후회 안 하고 뿌듯하시지 그거를 방기하고 뭔가 외적 조건을 갖추려고 노력하시다 보니 그게 왜 갖추려고 하냐고 물어보면요. 그냥 막연한 본능과 남에게 나도 그럴싸하게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그럼 남들은 사실 그 얼마나 신경 쓰는데요. 여러분 남 지적하고 다니지만 솔직히 거기 뭐 관심 있으니까 여러분이 관심 대상이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건 사실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게 아닌데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에 휘둘려가지고 내가 내 아는 공허한데 밖으로만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은 돌아볼 때라고 봐요. 결혼제도도 다시 생각해보고 앞으로 가야 할 결혼제도는요. 두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살게 지원해주는 시스템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역지사지 해가지고요. 부모님들이 너무 간섭하지 않으셔야 되고 또 부모님들이 믿고 간섭 안 할 수 있게 양심적으로 먼저 처신해주는 또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서 미리미리 처신해주는 부부여야 되고 행복하려고 결혼하는가 하고 저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행복하려고 하면은 안 했을 때가 더 행복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사는 거는 힘들어도 하는 거는 힘들어도 자식 키우시는 거는 그게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사람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희열이 올라오고 진짜 행복해지지 안 그런 행복은 잠깐 왔다 가고 난 뒤에 더 심한 공허감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녀도 보살로 키우세요. 양심적인 존재로 키우실 때 의미가 커질 거고 가정도 같은 양심적인 길을 같이 걷는 파트너 관계를 맺을 때 의미가 커질 거고 예, 그럴 때 또 다른 가족들한테도 예, 괜한 걱정 안 끼치고 예,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또 가정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부모님까지도 또 그런 식으로 서로 변해가는 가정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모님이 또 나서서 미리 역지사지 서로 해주고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게 가족은 많은 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은근히 기대하는 게 되게 커요. 조금만 안 맞으면 이게 속상해지고 서운해지는데 그럴수록 저는 답이 딱 하나가요. 서로 양심 분석하고 있다는 걸 서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상대방이 나 못 믿을 거 알잖아요. 솔직히. 시부모가 날 못 믿고 있다든가 내 남편이 날 못 믿고 있다. 알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계속 더
그 삐뚤어지게 나가면 서로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인간관계 기본이 내가 양심부석 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상대방한테 제일 안심을 주는 일 같아요. 당신한테 내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고 나 자신을 앞으로 안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미리 얘기해 주지 않으면 이게 상대방이 꼭 나쁜 마음에서가 아니라 걱정되는 거죠. 같이 쭉 살아야 되는데 지금 저 친구가 나한테 피해를 주면서도 전혀 자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요. 그 공포감 때문에 세게 나갑니다. 서로 세게 나가요. 서로 세게 말 안 하게 하려면요. 서로 양심적이라는 걸 빨리 확인시켜 주는 수밖에 없어요. 나 양심 분석 잘하든 못하든 하고 있다는 걸 서로 보여주는 문화로 갔으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났는데 앞차에서 내린 사람이 말이라도 부드럽게 하면 이미 신호를 보낸 거 아닙니까? 나 양심으로 처리할 의사가 있다는 거. 그럼 안심이 돼서 나도 같이 좋게 나가는데 내린 사람 눈빛이 벌써 뭔가 흉흉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쪽이 양심을 포기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이제 같이 좀 맞서야 되거든요. 이제 각오하고 덤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한테요. 나 양심 따를 의사 있다라고 신호 빨리 보내주는 게요. 인간관계에도 제일 잘 믿는 비결이고 가족관계에는 더더구나 서로 확인을 빨리 시켜주는 게 빨리 걱정 덜하게 만드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날 서로 스트레스 받을 일을 그날 꼭 얘기해서라도 풀고 끝내시는 게 요거를 참아버리시고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이게 굳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웬만한 역지사지에서는 이게 안 풀릴 것 같아요. 당연한 결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까지만 얘기 드리고요. 제가 나중에 결혼해서 겪어보시고 그건 아닌 것 같더라 하면 제가 추후에 다시 막상 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더라 하면 그때 또 말씀 또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인간관계 가장 기본 원리상에서 결혼제도 자체도 우리가요. 요 얘기까지만 결혼제도로 질문이 나온 거니까 결혼제도 자체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 우리가 농경사회 때 결혼제도나 그런 가정생활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이미 변했어요. 핵가족 시대가 됐는데요. 바라는 건 옛날 대가족 시대 때 하는 거를 바란다니까요. 농경사회 때 하던 거를요. 지금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로 가고 있는데 그때 하던 걸 바래요. 제사 같은 것도요. 변해야 되는데 제사에 올린 음식까지도 딱 농경사회 때 하던 그거거든요. 근데 시대는 바뀌었는데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건 일단 중요합니다. 조상들의 어떤 좋은 뜻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는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요. 고민을 해야 돼요. 뭐냐면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답을 당장 내리자는 게 아니라 결혼 문제나 제사나 이런 가족 간에서 예전에 단결해서 했던 의미 있는 일들이 지금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했을 때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더 의미가 있게 그리고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한테 더 의미 있는 일로 이게 받아들여질 건가에 대해서요. 역지사지를 서로 해야 돼요. 대화를 저는 많이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요. 가정마다라도 한번 정하세요. 요 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서로 다 양심에 제일 불편하지 않지 않겠느냐. 양심에 제일 당당하지 않겠느냐는 선을요. 가정마다 한번 합의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국민들의 의견이 많이 모여지면요. 나중에 제도도 분명히 많이 바뀔 겁니다. 결혼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뀔 거예요. 앞으로. 여길 지금 못 따라가니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얘기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마음을 역지사지해가지고 모두가 더 행복해지는 답을 찾아야 되는데 과거에 이랬으니까 하고 먼저 접근을 해버리면요. 고정관념으로 바로 접근하니까 왜 너는 이렇게 안 하느냐고 바로 지적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 친구는 지금 왜 뭐가 힘들어서 지금 이거를 못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서로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요. 이 선이면 서로 납득할 수 있겠다 하는 선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걸 찾는 게 양심이고 지혜인데 과거 거를 무리하게 지금 적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중용의 이 말이 나옵니다. 요즘 시대 태어나서 과거의 제도를 지금 시대에 무리하게 적용하려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공자가 얘기해요. 공자도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딱 맞는 그거를 찾아내는 걸 잘해서 공자가 된 거지 과거 거를 외워서 그대로 적용 잘했던 사람, 고리타분한 사람이라서 먹힌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논어에 나온 것처럼 수많은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에 따라 임기응변 그 제자의 형편에 맞게 방편에 맞게 이렇게 답을 줄 수가 없죠. 고리타분한 답만 했겠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4대 성인 다 쳐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한 거를요. 이 시대에 적용 안 될 걸 무리하게 지키는 건 그분도 싫어할 거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이 시대에 맞게
개념을 조금씩 바꿔가자는 걸 말씀드리니까 좀 오픈해 놓고 보시면 좋겠어요. 과거에 이랬다는 걸로 고집하지 마시고 오픈해 놓고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우리 양심에 이렇게 하면 둘 다 딱 좋겠다는 그게 하느님이 원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걸 찾아가자는 걸로 일단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